예, 안녕하세요. 카스퍼스키 코리아 기술이사 강민석입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요. 오늘도 또 속았다. 예, 주최하신 데일리 CQ에서 이전에 참가 업체들한테 안내를 보내실 때 솔루션 소개는 최소화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 정말 정직하게 순진하게 솔루션 소개를 뺐는데 다른 분들 보니까 자사 솔루션들 많이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다. 나도 할 걸. 학교 다닐 때부터 좀 범생이었는데 이걸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네요. 먼저 최근의 지능형 공격의 변화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라는 말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2011년경 이때부터 랜섬웨어가 많이 회자됐고요. 바로 그 전해 2010년경부터는 APT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APT 대응 솔루션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2011년경에 많이 이렇게 회자됐던 APT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피싱 이메일이나 또한 USB,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어떤 해커가 서버를 장악하고 거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그 파일에 감염되면 데이터가 암호화되고, 그리고 암호화됐으니까 돈을 어디로 보내세요? 그럼 키를 드릴게요. 이렇게 무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었었죠. 그래서 멀웨어, 크라임웨어적 성격이 강했는데 작년부터 부쩍 APT라는 말과 동시에 랜섬웨어라는 말이 회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있던 랜섬웨어의 공격들을 보면 APT 기법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PT 공격이라고 할 때는 공격자가 목적을 정해놓고 공격자가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다단계 침투를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공격 기법을 APT라고 하는데요. 랜섬웨어를 무작위적으로 배포하지 않고 이 APT 공격 기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마지막에 랜섬웨어를 투입하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는 대표적인 공격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5월 30일에 미국에서 소비되는 육류의 20%를 공급하는 식품 가공 대기업인 JBS 푸드가 공격을 당했는데요. 공격자들은 사전에 JBS 푸드에 침투해서 오랫동안 공격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현충일격인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인 5월 30일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에선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지와 같이 바베큐 파티를 하기 때문에 육류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때를 노려서 공격을 했던 거죠. JBS 푸드는 공격 시작과 동시에 바로 인지를 하고 대응을 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시스템에 침투를 해서 시스템을 장악해 놓고 5월 30일을 디데이로 선택한 거였죠. JBS 푸드가 공격자들에게 비트코인 301개를 전송했고요. 하나로 약 122억 원인데요. 이 금액을 전송하고 나서 복구화된 kit값을 받긴 했지만 그 피해액은 122억 원이 다가 아니죠. 제일 큰 건 일단 JBS 푸드의 레퓨테이션, 그다음 유통 공급에 대한 차질,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엄청났죠. 육류 가격들이 폭등을 하면서 물가 인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전에 공격을 보면 5월 6일에 미국 동부 지역 석유 공급량의 45%를 책임지고 있는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는데요. JBS 푸드랑은 약간 다른 방식의 공격이었습니다. JBS 푸드와 같이 APT 공격 기법을 사용해서 랜섬웨어를 침투시킨 것은 동일한데요. JBS 푸드의 경우 데이터를 암호화했는데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하드디스크 이미지를 암호화시켜 버렸습니다. 사실 5월 6일에 공격이 있었지만 공격자들은 그 이전에 훨씬 오래전부터 침투를 했고 5월 5일에 먼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고객 데이터를 다 빼내가고 5월 6일에 시스템을 암호화시켰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미국 동부 지역 석유 공급량의 45%를 책임지고 있는 막대한 석유 공급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멈춰서면서 미국 동부 지역의 주유소의 70%가 석유를 공급할 수 없었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5월 6일에 공격이 있고 나서 5월 7일에 바로 FBI가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기관망이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FBI가 자문을 한 것이 해커에게 56억 원을 보내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암호화 kit값을 받았는데요.
T값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스템을 정상화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의 이미지 자체를 암호화시켜버렸기 때문에 다시 다 재구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는 살렸지만 서비스는 정상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인 6월 6일에 연방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CEO 블라운트가 보고하기를 아직도 시스템 복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5월 7일에 56억 원을 송금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FBI가 23억 원을 회수해서 돌려줬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가 올 초에 발표하기를 작년에 잘한 일 10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커에게 보낸 돈을 회수해줬다라는 건데 사실 23억 원이 다가 아니고 전체 금액은 56억 원이었고요. 미 연방 법무부는 어떻게 회수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격자들의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라고만 하는데요. 30년이 지나면 그 기밀이 풀리겠죠. 아마도 블랙호크 헬기가 밤에 이렇게 날아가서 검은 밧줄이 떨어지고 특수부대들이 그 밧줄을 타고 내려서 유리창을 깨고 두 바퀴 반을 구르고 뭐 기관총을 쏘지 않았을까, 영화에도 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사회적 비용은 엄청났죠. 역시 공격자에게 송금한 그 금액 외에도 물가 인상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석유 공급이 멎으면서 산업에도 엄청난 피해를 줬죠. 오늘 세션에서는 국내 기업의 브랜드 네임 손상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한 대기업은 공격을 받았고 어떤 공격이었냐면은 이블코프가 만든 비트페이머라는 랜섬웨어의 변종인 도플페이머를 이용한 공격이었고요. 공격자들이 몇백억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그 지정학적 위치의 특성상 우리에게 가장 많은 위협을 주고 있는 나라는 한국 위에 있는 북방 3개국, 어딘지 잘 아시죠? 그들로부터의 위협이 가장 크고요. 사실 그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직이 바로 저희 카스퍼스키입니다.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는 아직 통계가 다 안 나왔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요 공격들 중에 국내에 발생한 주요 공격들 중에 국내발 공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해외발 공격이었고 대부분은 우리나라 북방 3개국에 위치한 그 세 나라로부터의 공격이었는데요. 저희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위협 랜드스케이프입니다. 그런데 그 탑10 공격을 받은 그 산업들을 보면 6위에 IT 컴퍼니가 랭킹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6위까지 올라왔고요. 재작년에는 10위였고 2019년까지는 IT 컴퍼니가 아예 없었거든요. 좀 특이하긴 한데 공급망 공격 때문에 그렇죠. 옛날과 달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개의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은 SI 업체가 수주를 하고 SI 업체가 각 컴포넌트별로 발주를 주고 그러면 그것들을 그 컴포넌트별로 발주를 받은 업체들은 오픈 소스를 갖다가 패키지를 만들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딘가 위협이 들어가게 되죠. 대부분은 오픈 소스에 많이 위협이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그 공급망 공격 때문에 IT 컴퍼니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공격을 보인 공격자 그룹은 여기 1위 라자루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주 친밀한 공격 조직이죠. 가장 많은 활동을 보였고 가장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우리랑 다른 지역에 살긴 하지만 한민족은 참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우리랑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12개 국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국도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은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장표이긴 한데 스토리 흐름상 집어넣고요. 90% 정도의 공격은 알려진 취약점들 그리고 알려진 악성 코드들을 이용한 공격이죠. 바꿔 말하면 대응과 예방이 가능합니다. EPP라고 요즘 부르는데 전통적으로는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라고 불리던 솔루션으로 대응이 가능하죠. 하지만 나머지 10%의 공격은 APT 공격이기 때문에 타깃화돼서 공격을 진행하기 때문에 탐지나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0.1%의 공격은 사이버 무기화된 고도의 전략적, 전술적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30개 정도의 국가가 사이버 전쟁을 수행 가능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이들이 상대국에 대해서 저런 정치적인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협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협 분석, 위협 헌팅, 스레트 헌팅을 하는 데 있어서 SIEM이 상당히 많은 중요한 도구로 동작을 합니다. SIEM이 상권 분석을 하는 거죠. IPS, 방화벽, 이메일 시스템, MDM 이러한 여러 보안 장비들로부터 로그를 받아서 상권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IPS에서 어떤 머리어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를 확인해서 방화벽의 로그와 매칭시켜보고 이메일의 로그와 매칭시켜보고 IDS의 로그와 매칭시켜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홀이 있고 공격자들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위협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건데요. 여기에 중요한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IPS가 맨 처음 위협을 찾아줬기 때문에 상관 분석이 가능한 거죠. 바꿔 얘기하면 어떠한 보안 장비도 위협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상관 분석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위협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위협을 찾기 위해서는 침해 지표, 즉 IOC라고 불리는 Indicator of Compromise가 필요한 거죠. 그 Indicator of Compromise를 SIEM에 주입을 해줘야만 상관 분석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IoT, 다양한 웹, 모바일 앱의 증가, 차세대 방화벽, 차세대 IPS 엄청나게 많은 로그들이 SIEM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안 경고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안 담당자들은 중요한 경고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위협을 제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거보다는 어떤 로그를 분석해서 위협을 찾아낼 것인가, 즉 로그 선별에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절반에 가까운 경고들은 조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러한 요인들이 보안 담당자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공격자들의 평균 공격 지속 시간을 늘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위협 인텔리전스가 무엇인가? 시간 관계상 장표를 하나 뺐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위협을 빼고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raw 데이터라고 하죠.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정보들을 모았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정보요. 그런데 이 개별적인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이러한 인포메이션들이 하나의 히스토리를 갖고 컨텍스트를 형성했을 때 그걸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그걸 위협 인텔리전스에서 이 개념을 도입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유명한 데이비드 비앙코의 고통의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피라미드의 하위 세개 구조, 도메인 네임, 즉 URL, IP 애드레스, 해시값 이런 것들은 문자나 정수로 표현될 수 있는 값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인포메이션, 즉 위협 정보라고 합니다. 인텔리전스가 아닙니다. 이런 위협 정보들을 사용하는,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장비들이 문자나 정수를 이용한 시그니처를 이용한 장비, 엔티바이러스, IPS, 방화벽, URL 필터링 시스템 이런 장비들이 위협 정보를 사용하죠. 인텔리전스라고 한다면 그 위에 있는 세계 구조, 즉 정수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조들을 우리는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호스트 구조, 공격자들의 툴, TTPS, 즉 전술, 기술, 절차로 표현되는 이런 침해 지표들은 찾아내기도 힘들고 정형화시켜서 제공하기도 힘듭니다. 그 공격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협 인텔리전스에 들어있는 컨텍스트를 갖고 대응을 해야지만 공격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위협 인텔리전스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 회사, 기관을 공격 목표로 하고 있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위협 그룹이 우리 회사 또는 기관의 사업 분야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그들의 공격 방법은 무엇인가? 실제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공격의 전후 맥락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발생한 사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발견된 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위협 지표가 있는가? 우리의 어떤 시스템, 어떤 사용자와 영향을 받았는가? 이러한 정보들을 위협 인텔리전스는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위협 인텔리전스의 기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에 상당히 많은 영역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주로 다크넷 검색 서비스와 IOC 데이터 피드 이 두 가지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그 IOC 데이터 피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OC 데이터 피드는 악성 IP, URL, 파일 해시, 본넷, CNC 서버, 랜섬웨어, APT, ICS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된 IOC 데이터 피드를 SIEM, SOA, 방화벽, IPS, 이메일 시스템과 같은 기존 보안 제어 솔루션과 통합해서 조직의 보안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텔리전스죠.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그래서 단순하게 악성 IP, URL, 파일 해시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인포메이션이 되죠. 본넷 컬닷컴이라는 CNC 서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뒷배경 컨텍스트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처음 발견되었고 최근에 관찰된 날짜는 언제고 저 서버가 사용하는 IP는 무엇이고 유행도와 위협도는 뭐고 저 CNC 서버에 접속하는 악성 코드 캠페인은 무엇이고 악성 코드가 사용하는 파일들은 무엇이고 이 악성 코드를 다운받는 URL은 무엇이고 이러한 컨텍스트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왜 이러한 컨텍스트가 필요한가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해시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버전이 아니라 MD5, SHA1, SHA256 다양한 버전으로 저 악성 코드들이 사용하는 이름, 확장자 타입, 파일 사이즈, 주로 쓰는 파일명, 어디서 다운받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왜 저런 컨텍스트가 필요한가? 기존의 대응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대응 방법을 보시면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지금 20분 지났습니다. 5분 내로 끝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주최하신 길 기자님 눈치를 지금 살살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우리의 기존 대응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앙에 SIEM이랑 SOA가 있죠. SIEM이랑 SOA에 IOC 정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보안 장비들로부터 오는 로그를 매칭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개의 악성 코드가 매칭이 됐습니다. 해시 값을 찾았죠. 그럼 기존에 하던 대응은 무엇이냐면은 야, 산에 있는 모든 보안 장비야 이 해시 값 스캔해서 지워. 이게 끝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위협이 사라지나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공격 캠페인을 하나 보겠습니다. 블루 노르프스 스네치 크립토 캠페인인데요. 악성 코드를 하나 딱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APT 기법을 사용하고 있죠. 맨 처음에 쇼코 파일을 하나 전송합니다. 이 쇼코 파일은 비주얼 베이식 스크립트를 다운받습니다. 비주얼 베이식 스크립트는 내부 시스템을 스캔합니다. 스캔을 해서 이 PC의 EDR과 같은 자기의 증정을 남기는 솔루션이 있다. 그럼 지우고 사라집니다. 그러한 솔루션이 없다. 그러면은 핑거프린트를 찍습니다. 그 시스템의 사용자 ID, IP 애드레스, 시스템의 UUID를 찍어서 공격자에게 전송하고 다음 파워쉘을 다운받습니다. 이 파워쉘 스크립트는 공격자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죠. 이 PC에 유용한 데이터가 있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PC가 관리자의 PC인가? 이 PC가 조직의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에 접근 가능한가? 그렇다고 한다면 핑거프린트를 찍고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우고 없어지죠. 이러한 다단계 기법을 통해서 마지막에 백도어를 통해서 랜섬웨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격은 훨씬 더 복잡했는데 단순화시켰고요. 그런데 이 캠페인에 사용된 코드들을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의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쇼코 파일이 상당히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중간에 스크립트들도 여러 가지 버전을 쓰고 있고요. 마지막 백도어도 상당히 많은 버전의 파일들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들을 바이러스 포탈에 넣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하얀 것들은 탐지가 됐고요. 빨간 것들은 탐지가 안 됐습니다. 이 얘기는 기존의 보안 방법으로는 절대 탐지를 하고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SIEM에서 이 코드 하나를 찾았다라고 해서 SOA를 이용해서 이 코드들을 전체를 스캔하고 지웠다고 하더라도 변종이 내부에 많이 남아있고요. 더욱이 탐지될 수 없는 많은 파일들이 존재하고 이 파일들은 레터럴 무브먼트를 통해서 내부 조직에 전파하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또 악성 콘텐츠를 스캔할 수 없는 많은 시스템들이 있죠. 유닉스, 포스 이런 시스템들 스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IT망에서나 이렇지 OT망으로 가면 상황은 점점 더 어렵죠. OT망이나 스카다망은 폐쇄망이기 때문에
탐지가 불가능하고 스캔할 방법도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굳이 시간이 없는데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시쳇말로 좀 밑밥을 깔았습니다. 캠페인 3개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중간에 있는 다크사이드만 보겠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다크사이드가 공격했는데요. 실제 공격을 보면 맨 처음에는 스피어 피싱과 리모트 취약점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엔티 이베이전,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라이트헌터라든가 허머라는 이런 간단한 툴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조직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토콜들을 이용해서 수평 전파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가서 랜섬웨어를 배포하고 시스템을 암호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대응 방법이 아닌 위협 인텔리전스에 들어있는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SIEM은 기존의 보안 장비들로부터 로그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칭이 됐습니다. 매칭이 됐으면 매칭이 된, 탐지된 그 파일 해시만 지우는 게 아니라 그 해시들이 각 캠페인에서 사용하는 앞단에서 사용되는 스크립트들의 해시들까지 모두 다 검색을 해서 지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악성 코드가 랜섬웨어가 마지막에 무엇을 하겠어요? 공격자의 CNC 서버에 접속해서 지령을 받겠죠. 그러면 IPS에서 공격자의 CNC 서버로 접속하는 URL을 차단해야겠죠. 그러면 중간에 놓친 악성 컨텐츠가 있더라도 최후의 공격은 발현이 안 될 겁니다. 또 레터럴 무브먼트를 할 거라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 악성 코드를 배포하고 있는 IP를 방화벽에서 차단해서 추가적으로 악성 코드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렇게 공격자들이 다단계 침투 기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도 킬체인을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위협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사님, 저 시간이 20분까지거든요. 우리 10분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 인텔리전스에 IOC 데이터 피드를 다운받는 데 있어서 고려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업체들이 위협 인텔리전스 IOC 데이터 피드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제 그 솔루션들을 선택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위협 인텔리전스 IOC를 어떻게 제공해드리냐면은 IP, URL, 파일 해시 이 세 가지 정보만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심에다 놓고 심에서 탐지가 됐다. 그럼 컨텍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API를 이용해서 그 위협 인텔리전스 업체가 제공한 API를 이용해서 그분들의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컨텍스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맹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각각의 SIEM 제조사마다 사용해야 될 API를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그냥 범용적인 솔루션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스플렁크, 큐레이다, 아크사이트 이러한 범용적인 많이 쓰이는 SIEM들에 대한 API는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국산 SIEM이라든가 그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공해 줄 API가 없다는 겁니다. 컨텍스트를 가져올 수 없죠. 두 번째, 금융권이나 공공망 같은 폐쇄망에서는 그들의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컨텍스트를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폐쇄망에서도 운영이 가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API를 이용해서 탐지된 IOC를 전달해주고 컨텍스트를 가져온다는 건 어쨌든 내부망에 있는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보안상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전달되지 않고 내부에서 탐지가 가능해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솔루션은 어때야 되냐면 IP, URL, 해시만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풀 컨텍스트를 동시에 제공해줘야 됩니다. 각각의 인포메이션에 대한 컨텍스트가 들어있는 풀 인텔리전스 정보를 단방향으로 제공해줘서 그 정보를 조직 내부에 어디에 저장해 놓거나 그 정보를 SIEM과 통합해야 되는 거죠. 여기 좋은 그 구성이 이게 좋은 구성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사실 SIEM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고요.
시스템 리소스 사용량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SIM들이 EPS, 이벤트 퍼 세컨드, 초당 전송되는 로그량으로 과금을 했는데 요즘은 트래픽량으로 과금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SIM에다가 몇백만 개의 IOC 정보를 넣어놓고 그것을 그 많은 정보를 넣어놓고 DB를 확장시켜 놓고 그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리소스를 사용하게 만들고 이거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여기에 다 IOC 정보를 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SIM이 분석해야 될 로그를 이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에다 전송을 하면 얘가 탐지를 하고 매칭을 시켜서 결과값을 SIM으로 전달해주고 SIM에서는 단순히 대시보드만 그리면 되겠죠. 또 이렇게 구축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내부의 모든 IOC 정보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보안 장비들이 API를 이용해서 IOC를 질의를 하고 컨텍스트를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인하우스, 프라이빗, CTI 사이버 스레트 인텔리전스를 내부에 구축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협 인텔리전스를 구축하실 때는 그 단방향으로 인포메이션이 아닌 풀 컨텍스트를 포함한 인텔리전스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솔루션은 단순하게 그 제조사의 위협 인텔리전스만 담는 것이 아니라 오신트, 공개된 오신트,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키사라든가 국정원에서 많은 정보들을 주죠. 그런 정보들까지 다 담아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스캔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실제 그 위협 인텔리전스 CTI 플랫폼을 이용해서 위협 헌팅을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심되는 파일, URL, IP 등의 IOC를 올려서 바로 이것이 위협 침해 지표에 해당되는가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이 됐을 경우에 저 하단의 빨간색 박스와 같이 그 컨텍스트를 다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보가 내부에 다 구축돼 있고 내부 시스템에 다운로드 받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IOC 관리를 해주는 이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은 SIM뿐만 아니라 방화벽, IPS 등의 보안 장비로부터 로그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사고 조사를 위해서 다른 보안 장비에서 로그 파일을 갖다가 수동으로 업로드했을 때도 그 로그 파일에서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이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탐지됐을 때 위협 헌팅을 위해서 탐지된 이벤트와 해당 매칭되는 IOC를 즉각적으로 보여주고요. 매칭되는 IOC의 많은 정보들이 여기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되죠. IOC 정보, 관련된 다른 IOC라고 한다면 어떤 악성 해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해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시가 어디에서 다운받아졌는지 그리고 이 해시가 어느 파일이 실행되면서 자식으로 생긴 건지 그리고 이 해시를 가진 악성 코드가 실행되면서 다시 어떤 자식 프로세스를 실행하는지 이러한 모든 풀 컨텍스트를 전송해 줘야겠죠. 그리고 이 해시가 다운받아진 URL도 알아야겠지만 이 해시가 그 다음에 어떤 자식 프로세서를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자식 프로세서가 어떤 파일을 추가적으로 다운받고 그 추가적으로 다운받은 파일이 어떤 CNC 서버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전송하는지 풀 컨텍스트를 드릴 다운하면서 제공해줘야 킬체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IOC에 매칭되는 조직의 다른 모든 이벤트에서 추가적인 위협이 있는지도 찾아줘야 되고요. 이 중 한 개의 이벤트의 내용을 보려고 하면 자세한 로그 정보도 보실 수 있고요. 또 매칭되는 해당 IOC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 1, 2분 정도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저희 카스퍼스키 본사는 영국 런던에 있고요. 데이터 센터는 스위스 취리히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년 제3의 독립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고요. 전 세계 78억 명의 인구 중에 4억 2천만 명이 저희 카스퍼스키의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서 보안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요. 이 중 1억 2천만 명의 사용자들이 자발적 공유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보안 데이터들이 스위스에 있는 저희 카스퍼스키 시큐리티 네트워크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저희의 1000명 이상의 연구진에 의해서 분석되어서 실시간으로 카스퍼스키 시큐리티 네트워크에 업로드되고 이 정보들이 바로 카스퍼스키 위협 인텔리전스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APT 공격이 2010년 이경부터 생겼는데요. 공격자들이 상당히 요즘은 그 가성비를 따집니다. 공격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제로데이 어택이죠.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로데이 어택을 하고 그 취약점이 세상에 나오면 8시간이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8시간이면 이미 분석해서 대응 코드들이 나오죠. 그래서 공격자들은 그런데 그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하나의 캠페인에 8시간이면 없어지는 거를 매번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내지 않고요. 실제로 이전에 사용했던 코드를 재패키징하고 공격자들끼리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사고 파요하고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이렇게 조직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대응하는 조직을 가져야지만 그들을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공격자들에 대해서 공격자들이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카스퍼스키는 전 세계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화이트 해커 조직을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2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있기 전에 지금 이제 카스퍼스키는 초록색 마크인데요. 그 노란색 회사에 다녔어요. 이전에는 그 노란색 회사와 지금 카스퍼스키 두 회사만이 한국의 리서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노란색 회사가 팔렸죠.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쫓겨났는데 지금은 유일하게 국내 한국인 리서처를 보유하고 있는 카스퍼스키밖에 없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